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례라고 합니다. 올해 68인데요. 지금 폐지를 주우면서 살고 있어요. 서울 어느 동네 지하방에서요. 믿어지세요?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30만 달러가 넘는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4억이 넘었어요. 그 돈으로 고국에 돌아와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0,000원어치 폐지를 주우려고 새벽부터 동네를 돌아다녀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1994년 제가 40살 때 미국으로 떠났어요. 남편이 IMF 때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잔뜩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뒤였죠. 갓 태어난 아들 하나와 함께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교회 권사님이 미국에 간병인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들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혼자 무작정 떠났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는 안 통하고 밤낮 없이 치매 할머니를 돌봐야 했고 홀로 사는 외로움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견뎠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요. 한 달에 $2,000씩 받는 월급에서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고 나머지는 모조리 401k 계좌에 넣었어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면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매칭으로 돈을 넣어줘서 돈이 꽤 빨리 모였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간병인 일을 하면서 영어도 늘고 미국 생활에도 적응했죠. 아들은 한국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저는 미국에서 홀로 노후를 준비했어요. 401k 계좌 잔고가 30만 달러가 넘어갔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은행 이자로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때 한인타운에서 김 사장님을 만났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성공해 보이더라고요. 좋은 차 타시고 옷도 멋지게 입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잘하셨어요. 김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순례 씨 401k 돈을 그냥 놔둘 거예요? 요즘 부동산 투자가 대세인데 특히 텍사스 쪽 상업용 부동산이 아주 좋아요. 연 15% 수익은 기본이고 잘하면 20%도 나온다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김 사장님이 데려가 준 곳에서 이 권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놀랐어요. 이 권사님은 3년 전에 20만 달러 투자해서 지금 40만 달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계좌 내역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때 마음이 흔들렸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30만 달러가 60만 달러가 된다면 한국에서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교회 정집사님도 적극 추천하셨어요. 정집사님이 보증을 서주겠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워낙 신실한 교인이고 지금까지 사기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저희 교회 교인들만 몇십 명이 투자했는데 다들 만족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죠. 계약 과정은 좀 복잡했어요. 서류가 너무 많고 영어도 어려워서 다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김 사장님이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셨어요. 이건 형식적인 서류고 저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요. 중요한 건 수익률이고 그건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는데 그 주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라고 했어요. 구글 어스로 위치도 보여주시고 개발 계획서도 보여주셨어요.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2023년 9월 드디어 계약했어요. 401k에서 30만 달러를 찾아서 전액 투자했죠. 김 사장님이 초기에는 약간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법무비, 등록비, 관리비 같은 거요.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죠. 부동산 투자가 그런 거겠거니 했어요. 첫 달에는 정말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조금 불안했지만 참았어요. 둘째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셋째 달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김 사장님께 전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도 회의 중이라고 하고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비어 있었어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까 한 달 전에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새 주소도 안 남기고요.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투자자들에게 연락해봤는데 다들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정집사님께도 물어봤어요.
정 집사님도 황당해 하시면서 김 사장님께 연락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에 정 집사님이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술래씨 큰일 났어요. 김 사장이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FBI에서 수사하고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알고 보니 김 사장은 폰지 사기를 친 거였어요.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식으로요. 이 권사님이 보여줬던 계좌 내역도 가짜였고 텍사스 부동산 투자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투자한 30만 달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한국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돈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김 사장이 이미 한국으로 도망갔고 미국에 남은 자산도 거의 없다고요.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변호사비만 몇만 달러가 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을 잃은 사람들이 또 돈을 써가면서 소송해야 하는 거죠. FBI에 신고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피해 금액이 수천만 달러래요. 제가 잃은 30만 달러는 그 중에서도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사는 하겠지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무일푼이 된 거죠. 미국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간병인 일로는 한 달에 겨우 2,000달러 정도 벌어서 방세 내고 생활비 쓰면 저축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나마 비자 문제도 있었고요. 나이도 68인데 새로 일을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결국 2024년 3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30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가진 돈이라고는 미국에서 급히 정리하느라 남은 5,000달러뿐이었어요. 아들이 마중 나와 있긴 했지만 어색하더라고요. 30년 동안 따로 살았으니까요. 아들 집에서 며칠 지내봤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아들도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엄마까지 돌볼 여유는 없었던 거죠.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부동산에 가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지하방을 구했어요. 5,000달러를 환전하니까 6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보증금 내고 생활비 쓰고 나니까 금세 바닥이 났어요. 일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68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는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청소 일도 체력이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이제 저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 처음에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미국에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았던 제가 이제 폐지를 주어야 한다니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자존심으로 배가 부르지는 않으니까요. 동네 고물상 사장님이 처음에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폐지가 돈이 되는지, 어디서 주어야 하는지, 언제 가져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폐지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신문지, 잡지, 골판지, 종이컵 등등. 킬로당 가격도 다르고요. 하루 종일 열심히 주어야 겨우 10,000원어치 정도 나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다녀요.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함, 상가 뒤편, 학교 주변 등등.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주워 담아요. 무릎이 아픈데도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해요. 손은 지저분해지고 옷에서는 폐지 냄새가 나죠. 가장 힘든 건 사람들 시선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분들을 동정의 눈으로 봤거든요. 안쓰럽다, 불쌍하다 그런 시선으로요. 이제 제가 그 시선을 받는 처지가 된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창피하고 부끄럽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버텨요. 하루에 10,000원씩 벌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어요. 월세 40만 원에서 10만 원은 부족하지만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밥은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으로 해결하고 쌀이나 라면 같은 것도 가끔 나눠줄 때 받아와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는 많았어요. 김 사장님이 너무 좋은 조건만 얘기하고 리스크는 별로 언급 안 했던 것, 계약서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다른 성공 사례들이 너무 화려했던 것들요. 하지만 그때는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30만 달러가 60만 달러가 되는 꿈만 꿨죠. 미국에서 30년 살았다고 해서 미국을 다 아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간병인으로만 살았지 비즈니스 세계는 전혀 몰랐거든요. 영어도 일상회화는 되지만 계약서에 나오는 법률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자신했던 것 같아요. 한인타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곳이에요. 다들 성공담만 얘기해요. 망한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 착각에 빠졌던 거죠. 지금은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요. 김 사장을 원망해봤자 제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 처지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 자신을 탓해요. 너무 성급했고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뒀으면 지금쯤 적어도 월세 걱정은 안 했을 텐데요. 하지만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라도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거예요. 68이지만 아직 몸이 움직이니까 폐지라도 주울 수 있고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동네에서 저처럼 폐지 줍는 분들과 친해졌어요. 다들 각자 사연이 있어요. 사업 실패한 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 병원비 때문에 망한 분 등등.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보도 나누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요. 어느 동네에 폐지가 많이 나온다거나 어느 날 고물상 가격이 올랐다거나 하는 정보들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걱정이에요. 지하방이 습하고 추운데 난방비가 부담스러워서 많이 틀 수가 없거든요. 두꺼운 옷을 여러 벌 입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버텨야 해요. 그래도 얼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복지관에서 연탄도 나눠주고 겨울용품도 지원해 주거든요. 아들이 가끔 연락해요. 미안하다고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해요. 저는 괜찮다고 해요. 자기 가족 돌보는 게 우선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사실 도움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들 가정에 부담 주고 싶지는 않아요. 가끔 미국 생활이 그리워져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매달 401k 계좌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꿈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일 걱정만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경험이 많거든요.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웠던 것, 미국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도 30년 버텨낸 것,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알아보고 있어요. 나이는 많지만 아직 몸이 움직이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학교 급식실 보조일이나 공원 청소 같은 일 말이에요. 월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폐지 줍는 것보다는 안정적이잖아요. 요즘 밤에 잠들기 전에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마도 겸손함을 배우라는 뜻인 것 같아요.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제가 좀 교만해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세련됐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다 사라졌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고 공짜 점심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연 15%, 20% 수익률이라는 말에 현혹됐던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그런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그만큼 높은 위험이 따르는 법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해서 다 믿을 만한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미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잖아요. 법이 엄격하고 시스템이 투명하고 사기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기꾼은 어디에나 있더라고요. 오히려 미국이 더 교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어의 문제도 컸어요.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지만 진짜 비즈니스 영어는 몰랐어요. 일상 대화는 되지만 계약서나 법률 문서는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자신했던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이 설명해 주는 걸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절반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복지관에서 만난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순례 할머니처럼 해외에서 사기당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꽤 많다고요.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한 분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투자 사기당한 분들이 많대요. 다들 비슷한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지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됐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나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집까지 날린 분들, 빚까지 진 분들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래도 빚은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얼마 전에는 김 사장이 한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 정부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 놈이 드디어 잡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김 사장이 잡힌다고 해서 제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변호사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여하면 혹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결과도 불확실해요. 지금 제 처지에서는 소송할 여유도 없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노인 대학 강좌도 들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관리, 요리교실 같은 거요.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의외로 재미있어요.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요. 특히 요리교실이 도움이 많이 돼요. 적은 돈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혼자 살면서 간단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해먹을 수 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같은 거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려요. 건강은 조금 걱정이에요. 당뇨 약은 복지관에서 지원받아서 꾸준히 먹고 있지만 혈압약은 비싸서 가끔 걸을 때가 있어요. 무릎도 폐지 주우면서 더 아파졌고요. 그래도 크게 아픈 데는 없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미국에 있는 교회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요. 안부 묻고 잘 지내냐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폐지 주우면서 산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잘 정착했다고 대충 얘기해요. 정 집사님은 연락이 아예 끊어졌어요. 아마 미안해서 연락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도 피해자긴 하지만 저에게 김 사장을 소개해주고 보증까지 서준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클 거예요. 저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연락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이 권사님은 한국으로 도망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보니 이 권사님도 공범이었대요. 가짜 계좌 내역으로 사람들을 속인 거죠. 그때는 정말 그럴듯해 보였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완벽했어요. 그런 게 의심스러웠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겨울용품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인데 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옷 하나 사도 브랜드를 따지고 품질을 따졌는데 이제는 따뜻하기만 하면 돼요.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옷이든 중고 가게에서 산 옷이든 상관없어요. 필요한 건 따뜻함이지 멋이 아니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좋은 식재료로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배만 부르면 돼요. 할인마트에서 파는 제일 싼 쌀, 특가라면, 반찬거리들로도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변화가 나쁘지만은 않아요. 예전에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좋은 옷, 편안한 침대, 그런 것들이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어제는 동네 슈퍼 사장님이 유통기한 임박한 빵을 주셨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버려야 하는 빵인데 아깝다고 주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았을 텐데 이제는 고맙게 받아요. 사장님도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거고 저도 필요한 거니까요. 복지관에서 김장도 함께 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김치 담그는 거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다른 할머니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김치 한 포기씩 나눠 가져왔는데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든 생각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해요. 김치도 함께 담그고 정보도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해주고요. 폐지 줍는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창피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레 끌고 나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날씨 좋은 날에는 산책한다는 기분으로 동네를 돌아다녀요.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이 생각나요. 미국에서 함께 간병일 했던 분들이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요. 저처럼 투자 사기당한 분도 있을 거고 잘 준비해서 편안하게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연락하고 싶지만 제 처지를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아들이 명절에 찾아왔어요. 짧게 들렀다가 갔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용돈도 조금 주고 갔는데 받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아들도 자기 가정이 있는데 엄마 용돈까지 주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손자도 함께 왔는데 할머니 집이 너무 작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넓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작은 지하방을 보면 그럴 수밖에요. 아들이 미안해하면서 아이를 타이르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솔직한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요즘은 일기를 써요. 복지관에서 나눠준 공책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어요. 별거 아닌 일들이지만 적고 나면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폐지를 얼마나 주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그런 소소한 일들이요. 가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봐요. 지금 당장은 폐지 줍는 일로 연명하고 있지만 나중에 노인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고 건강만 유지되면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요즘 실감해요. 아프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수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폐지 줄 때도 너무 무거운 건 포기하고 몸이 아프면 하루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봄이 오면 1년이 돼요. 한국에 돌아온 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됐어요. 사람이 참 적응을 잘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30만 달러를 잃은 건 정말 아까워요.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미국에서 경험한 것들, 배운 것들, 그런 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잖아요. 68이지만 아직 몸이 움직이고 정신도 맑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제 또래 분들 중에는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많고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폐지 주우면서 만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오히려 드물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김 사장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해요.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속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의 노후 자금을 가로채다니 정말 양심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하면 제 마음만 상하니까 빨리 털어버리려고 해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요. 지금은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해보고 싶고 제가 미국에서 쌓은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책을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30년 산 경험, 투자 사기당한 경험, 지금 폐지 주우면서 사는 경험을 글로 쓰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글 솜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손자도 키워보고 싶고 제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고요. 돈은 없지만 경험은 많으니까 그 경험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을 보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지만 바닥이라는 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면 돼요. 미국에서의 30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갔고 다른 문화도 경험했고 넓은 세상을 봤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저에게 힘이 돼요.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30만 달러는 잃었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건강하고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것들을 잃지 않도록 잘 지켜가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평생 모은 30만 달러를 투자 사기로 잃고 지금은 폐지를 주우면서 사는 68세 할머니의 이야기. 슬프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직접 써내려가야 하거든요. 어떤 결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